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마다 만납니다. 민심을 제대로 분석하는 민심 저격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6%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3주째 올랐나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 비율이 56%로 나왔습니다. 전주 네. 대비 2.4%포인트 오른 것이거든요. 예. 부정평가는 3.1%포인트 하락한 39.2%. 최근 이제 3주 연속 상승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이제 어떤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긍정적 평가가 상당 부분 지금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측면이 가장 이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한국의 구금 사태가 이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이 이제 덜 안 된 거죠. 안 된 건가요? 예, 안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정부가 대처가 완벽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건 부정적 평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냐라고 한 시각도 있는데 이후에 대처가 어쨌든 기민하게 이루어진 측면들이 예.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타격 주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권이나 정부나 책임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정서가 발현된다는 얘기를 해요. 예.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이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흔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보호해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기류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의 특성이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본질적으로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봉신 부대표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흐름 분석과 함께 이 조지아주 우리 한국인 구금 체포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가 많이 이제 3번 연속해서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 사실 저점 대비해서 오른 거지 각각의 이제 그 매주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폭들이 조금씩 올라서 이제 저점인 51.1 대비해서 봤을 때 56이니까 오차 범위를 좀 넘었다. 그러면 단기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왜 올랐느냐 이런 건데요. 떨어질 때 충격은 경제적인 충격입니다. 예. 코스피 5천에 이제 스스로 발목 잡은 격이 됐었고요. 거기 정책이 이제 엇박자 나서 발생한 게 컸고요. 거기에 이제 특별 사면이 덮치니까 거기에서 빠진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이슈보다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 행보에서 성과가 이제 뚜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이 뭡니까 조지아주 사태 제 생각도 아주 큰 영향은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사실 트럼프가 지금 이게 예측 불가능한 수준인데다가 예. 뭐 자연재해 비슷하게 갑자기 펑펑 터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에서 대통령을 탓하려면 대통령이 뭔가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뭘 잘못해서 벌어진 사태는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그 빌미는 사실 계속해서 지난 정부 그 정부서부터 있었던 것들이 지금 터진 것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태도라든지 미국 당국에서 어떻게 이 조치를 하느냐 여기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여론조사 지역별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의 지역별 연령대별로 이제 대부분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할 만한 데는 없는데요. 예. 재미있는 것은 이제 대전, 세종, 충청에서 6.1%포인트 오르고 서울에서 3.7%포인트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격전지라고 흔히 이야기했던 곳 이런 데서 좀 올라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중도 성향자가 한 2%포인트 적어졌습니다. 예. 그
그 영향도 보수 성향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영향도 일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도 성향 중에서는 59.7이니까 비교적 높습니다. 60에 와 닿았고요. 지금 이게 전체 평균 56이 아마 이게 60% 선을 뛰어넘으려면 그러려면 중도에서 좀 더 두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이제 곧 됩니다. 11일인데요. 역대 대통령들 취임 100일 무렵의 직무수행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한국갤럽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가끔 하는데요. 예, 예.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제 20%대의 100일 즈음에 국정 지지율 수준 나왔던 분이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뭐 40%대 이상, 50%또 많으면 70%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예. 20%대는 이제 딱 두 명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시에 이른바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예, 논란 예. 때문에 촛불 집회가 뭐 워낙 뜨거웠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도실용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으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상당히 타격이 컸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였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사실은 논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인사 논란들 컸고요. 교육부 장관 논란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만 5세에 입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었고 뭐 또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이 당시의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은 이제 다른 정당이 예. 된 이준석 대표였어요. 그랬네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를 이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던 것인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가 임기 초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지층을 사실 스스로 쳐내는 상황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이 이제 낮았던 상황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어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60% 내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높은 그룹 수준에 이제 속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63% 이렇게 네.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네요. 예. 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83. 문재인 전 대통령 78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대통령은 사실은 엄청난 국민적 기대였었죠. 김영삼 문민정부 시작. 그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 그 국정농단 이후 탄핵과 이제 조기 대선 요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이재명 대통령 지금 63입니다. 예. 60%대 초반인데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62하고 닮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은 대충 이 정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도 좀 볼까요? 자, 정당별 지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MBS 조사부터 볼까요? 네, 인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8세 네. 이상 1,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예. 여기서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은 43%, 직전 조사보다 3% 포인트가 올랐고요. 국민의힘도 1% 포인트 수치가 오른 20%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예. 두 정당 이제 모두 상승했다 수치상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두 정당의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 이제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호감도 비호감도 추이 조사도 있었나요? 예, 아까 이제 한국갤럽이 해서 이제 이거 한 것인데요. 2일부터 4일까지 예. 18세 이상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정당에 대한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호감이 간다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50%. 예. 조국혁신당은 30%. 예. 국민의힘은 21% 호감 간다가요. 예.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12%였는데 호감 간다가 있으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이제 같이 예,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호감 가지 않는다가 40%였는데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호감 가지 않는다는 비율이 무려 71%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높은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지점들, 뭐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을 좀 너무 중시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수치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경고를 예. 상당히 세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호감이 간다는 비율이 이제 21%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감 가는 사람과 지지한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예. 이 얘기 뭐냐면 호감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당의 예. 지지 기반의 잠재적 지지 기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감이 간다는 비율이. 예.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그 정당 지지율보다 호감도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잠재적 지지율은 더 높은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노력하면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표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예. 국민의힘은 호감도 수준과 정당 지지율 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잠재적 지지 확대의 여지가 지표상에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네. 김봉신 부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하나는 예. MBS 조사고 하나는 갤럽 조사긴 한데. 예. 일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뭐 우리 윤 대표님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호감이 가느냐는 이제 한 정당을 두고 묻는 거거든요. 예. 이 정당에 대해서 호감이 가느냐, 호감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고 정당 지지도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정당을 늘어놓고 그중에 좋아하는 정당 하나 뽑아라 이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좋은 정당을 뽑는 사람은 없잖아요. 첫 번째로 좋은 정당을 뽑기 때문에 사실은 2, 3, 4등, 5등은 되게 적게 나옵니다. 예. 1등이 많이 나오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도가 이 같은 조사에서 41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호감도는 50 나왔어요. 호감도가 훨씬 더 크죠. 예.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도는 4%인가 5% 나왔거든요. 이게 예. 이 같은 조사에서. 근데 호감 가느냐 했더니 30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지지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좋아하는 데가 있으니 그런데 조국혁신당 좋아하긴 해. 내가 마음속에 있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방금 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호감도가 21인데 사실 지지도가 더 높아요. 이 예. 정당이 지금 5개 정당 중에 예.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그럼 호감도가 훨씬까지는 아니죠. 5점이 내지만 좀 낮아요. 갤럽 조사에서는 높게 나타나요. 갤럽 조사에서 24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예. 그런데 호감도는 21 나왔어요. 예. 지지도보다 낮은 호감도라고 한다면 방금 윤 대표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확장 가능성이 없고요. 예. 그리고 지지도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다른 정당이 싫어서 예.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할 뿐이지 사실 좋아하느냐? 안 좋아한다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예. 좋아한다 50%, 조국혁신당 좋아한다 30%가 겹칠 수도 있겠네요. 겹치죠. 그렇죠. 많이 겹칠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쭉 추이를 본다면 이 호감도에서 어느 정당이 대략 한 35에서 40 사이 정도 호감도를 얻어야 큰 선거에서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뭐 큰 선거에서 이겼으니 당연히 50%가 되는데 네. 국민의힘 21에서 당장 1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예.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 즉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의힘 운동복을 입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려면 이 호감도가 최소 35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아주 지금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호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민의힘 보면 지지율 예. 빨간불 켜졌다는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호감도도 중요하고 또 네. 반대로 보면 이제 뭐 그런 비호감도가 낮은 것도 같은 거잖아요. 예. 비호감도가 낮아야 이제 뭐 호감이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근데 정당은 비호감도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캠페인을 잘 해보자라고 한 얘기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비호감도가 국민의힘이 71%니까 예. 이 수치는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밀리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상황인데 정당의 어떤 브랜드 자체가 지금 계속 손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 등도 이제 마음을 이제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이제 수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대중 지형 자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좀 근본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 물론 안 하면 나중에 하게 됩니다. 어떤 큰 선거 지고 나면은 예. 사실 가게 되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좀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비슷한 기간에 실시된 정당 여론조사 앞서 이제 리얼미터 얘기해 주셨고 갤럽 얘기해 주셨고 또 MBS 얘기해 주셨고 리얼미터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예. 민주당이 살짝 빠졌습니다. 예. 원래 이제 46.7이었다가 예. 이번 조사에서는 44.6
6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2.1% 포인트 민주당은 빠졌고요. 예. 국민의힘은 거의 비슷한데 36.1에서 36.2가 돼서 0.1% 포인트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건 뭐 둘 다 오차범위 이내라고 봐야죠. 이거 조사 어떤 방법이 분,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분은 이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왜 어떤 정당 지지율은 같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0% 중반대 예, 나오기도 예. 하고 어떤 이제 20% 이제 내외 나오느냐 이제 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조사 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ARS 조사라고 하는 자동응답 전화 방식 조사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예.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높은 분들이 이제 응답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더 많이 그렇게 예.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적인 전통적 지지층들이 응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요?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전화 면접 방식은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좀 관심이 덜한 분들도 사람이 하게 되면 바로 못 끊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통의 어떤 중도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표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되는 방식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 그럴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정도 수준으로 낮게 나오는 그래요. 이유가 예.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좀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방식의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장도혁 대표가 중도에게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국갤럽 24%, MBS 2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얼미터는 36%대긴 합니다만 장도혁 대표가 이 지지율을 국민의힘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행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영수회담을 한 셈이죠. 3자 이제 예. 모여서 대통령과 두 정당 대표가 모여서 이제 손을 잡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출발점에 예. 섰다. 그래서 3자가 다 같이 민생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잘 될 수가 있겠고요. 하나 예.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은 예, 예. 일단은 싸울 땐 싸워야겠죠. 국회 내에서 싸울 땐 싸우지만 민생을 위해서 같이 손잡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잘했다. 예.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좀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정강진 씨도 말씀하세요.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무선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조사이고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원 조사입니다. 이건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지표 조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트리스 코리아리스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조사입니다. 오늘 요거 엠브레인 퍼블릭 예. 캐스트리스 코리아리스 한국리서치 전국지표 조사도 자체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보면 이제 장도영 대표가 이제 뭐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한다.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협상한다, 돕는다 국정에 이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에 결과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정치 리더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들이 이제 극단화된 현상이다 심화되다 보니까 상대 쪽이 적인 거예요, 적.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을 선호하는 거예요. 각 당의 이제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상대 쪽과 만나서 협상을 했다. 대화와 협상을 했다. 적과 내통한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리더들이 본인들은 이렇게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지도부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괜히 이렇게 섣불리 했다가 열성 지지자들한테 이거 왜 저쪽하고 타협을 보느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치 부분이 좀 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 이 리더들 외에도 좀 지지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유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좋은 평가 보이는 이런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좀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과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수 정당 또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데 요즘 이제 좀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책이라든지 진보 정책을 지지하기보다는 반보수하느냐 반진보하느냐를 두고서 지지 여부를 따지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자 마지막 여론조사 볼게요.
갤럽 조사인데요. 코스피 5천 달성 공약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어떤 조사였습니까? 예. 갤럽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에서 코스피 3,100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할 그 것으로 당시 보느냐. 때 3,100이었나 보죠? 예, 3,200선인데.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능하지 않을 것이 50%, 가능할 것이 27% 나왔는데요. 이게 주식을 보유한 분들 중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 59로 상대적으로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을 만한 30대에서 65%가 무려 65%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세대는 이제 40대 정도에서 44대 40으로 가능할 것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나머지 연령대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여기 이 전망도 보수층 진보층이 나뉘었어요. 보면은 이제 보수층에서는 68%가 가능하지 않을 것 부정적으로 이제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예. 진보층에서는 46%가 가능하지 않을 것은 36%니까 예. 진보층에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뭐냐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나 할 텐데 또는 그 정당을 또는 그 정권을 좀 응원하고자 하는 층에서는 좀 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도가 높은 것이고 약간 견제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런 심리가 정치적 심리가 이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는 종목당 50억 이상 현액 유지 또 응답자가 47% 종목당 10억 원 이상 기준 변경 27%를 크게 앞섰다. 이 조사도 있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예. 무려 64%가 50억 이상으로 현행을 유지해라라는 쪽으로 응답을 했고요. 예. 이렇게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요 정도 수치면은 정부가 쉽사리 10억 이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뭐 강화하는 것이니까 되게 이제 세금과 관련한 사안들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한 세금도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이제 해당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조차도 이것이 이제 엄격해지면 미래에 나도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나도 이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뭐 이런 나도 심리가 10억, 작동하는 것 50억 낼 같아요.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세금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렇게 거의 대동단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제 흐름들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반대 기류가 우리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식 보유자들한테. 그래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정부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식 양도세 기준이 현행 50억이기 때문에 50억 이하로 가진 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데 네. 주식 그 액수가 50억을 넘으면은 이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10억으로 낮추면 네. 가장 우려하는 게 시장에서는 10억 이상 가진 분들이 주식을 팔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그래도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10억으로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뭐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냐. 빨리 확실하게 경제에서는 뭐 불확실성이 이제 나쁘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확실하게 좀 갈래를 터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들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보내기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유자에서는 어쨌든 현행을 하자고 하는 비율이 64%로 이제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정권의 이제 지지층들을 우리가 과거에 연령대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관심층 또 주식 투자자들을 새로운 지지층으로 좀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신유입 지지층들인데 반대하는 것들을 내놓게 되면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 기간에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근본적인 고민 지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행 유지할 거예요. 정치권에 예. 주식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주식 부자들이 많다 정치권에.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정부 정책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예. 그래서 인천 섬에다가 공항을 지은다. 반대 상당했거든요. 그 당시 반대가 예. 많았군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넣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당시에. 예. 근데 그런 여론을 뚫고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사실 국가의 장기적 차원에서는 나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론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여론조사 하나 해가지고 예. 항상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민심은 천심이긴 하지만 예.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것이 여론과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같이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직 정부가 발표를 안 했는데 곧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민심 저격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대표,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